네, 안녕하십니까. 다혈석학원 원장 이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그래도 몰랐는데요. 저도 몰랐는데 낮에 7시 예약된 어머니 한 분 연락 오셔서 이제 1월 이번 25년 마지막 금요일이라고 아버님이 입서프라이즈로 레스토랑을 해가지고 못 가게 됐다고 또 저에게 자랑이던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간대가 어머님이랑 중요한 시간이구나를 한 번 더 좀 그걸 알게 돼서 좀 짧은 시간 안에 유익한 정보를 좀 드릴 수 있게끔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또 선생님이 정준환 선생님이 따로 설명해 주실 거라 가지고요. 나머지 뭐 Q&A나 개별적인 연장을 설명회가 끝나고 한번 저희 뭐 옵이나 이런 데서 각자 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준환 쌤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혈수학에서 지금 고등부 전담으로 맡고 있는 정준환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양력이고요. 오늘 이제 어머님들이랑 같이 이제 22년도 개정 교육 과정이랑 앞으로 이제 입시 방향성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제가 공부해온 내용들이나 그다음 거기에 따른 다혈수학의 뭐 대응 방안, 그다음에 뭐 학생들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진행 순서는요. 이제 먼저 22년 개정 주요 사항 어머님들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이제 그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변했고 이때도 내신이나 수능 대비가 어떻게 바뀌었으며 그에 따라서 어떤 걸 준비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하면 좋을지를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식으로 좀 교육을 해주면 좋을지 이런 교육 방안이나 그에 따른 이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저희 다혈수학에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교육을 방안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간단한 Q&A로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개정 주요 입시 변화 요약인데요. 이제 15개정 교육 과정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내년에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간단한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과목별로 고등급 상대 평가가 되던 것이 이제 성취도 5단계랑 격차 등급 절대 평가랑 상대 평가가 같이 융합이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상대적인 내용들은 어머님들도 오며 가면 많이 들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다뤄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필고사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비중이 원래 60% 있던 것이 이제 수행평가 비율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랑 또 가장 뜨거운 소재 중에 하나인 고교 학점제에서 아이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교육 방안이 바뀌는지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의 키워드는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잡았는데요. 저희 다혈수학에서 오늘 설명의 대응 초점 키워드는 22개정 수학 어떤 것들이 바뀌고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됐고 수능에는 어떤 과목이 추가됐는지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 그 다음 28년도 이후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저희 재원생들이 치게 될 수능이죠. 그런 수능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바뀌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2개정 수학 교육과정인데요. 이제 뭐 대부분 학생들이 요걸 들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수학 3, 수학 4로 돼 있던 것들이 공통 수학 1이라는 이름으로 공통 수학 1, 2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수학 1, 수학 2로 되어 있던 부분이 배수, 미적분 1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 확률과 통계랑 기하랑 미적분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있는데 좀 차별점을 말씀드리면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수학 1, 2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똑같은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똑같은 교과서는 다른데 교과서는 출판사만 다르지만 그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실제로 수능에서 치르게 되는 단원인데요. 원래는 이제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문이과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부에서는 없다고 하고 문이과가 다 똑같이 다 똑같은 시험을 친다라고 하지만 원래는 이제 이 대수란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문과, 이과 통틀어서 다 같이 수원수투라는 이름으로 시험을 쳤었고요. 수능에는. 그리고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요거를 8문항씩 들어가 있는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시험을 칠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확통, 미적, 기하 다 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랬는데 실상을 까보면 이제 사실상 이과를 진학을 하려고 하는 이공계, 의대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다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문과, 이제 경영 쪽이나 이제 문과 계열 학과를 진학하려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했었어야 했어요. 그 이유는 같은 시험지인데요. 이제 요 공통 부분이 요 선택한 과목들이 그 선택한 과목을 응시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등급 컷이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같은 등급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1등급을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확률과 통계나 이제 미적분 선택, 확률과 통계에 비해서 이 미적분 DR을 선택한 친구들이 똑같이 100점을 맞아도 표준 점수가 훨씬 높아져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실제로 작년까지도 올해까지도 똑같이 제가 고3을 지도를 했었는데 고3 친구들 중에서도 뭐 문과인데 선생님 저는 문과 갈 건데 확률과 통계를 쓰면 되나요? 근데 그 친구가 생각보다 미적분을 좀 잘해요. 그러면 저도 미적분 2를 하자 차라리. 왜냐면 똑같이 세 문제를 틀려도 미적분 2가 가져갈 수 있는 점수가 높고 옛날에는 미적분 2를 썼어야만 뭐 이공계를 진학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가 미적분 2를 해도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진학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표준 점수가 훨씬 높게 나왔죠. 그래서 좀 진학에 유리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22년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게 싹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모든 학생들은 요 세 과목만 가지고 수능을 응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예상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같이 좀 자세히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2학년일 거예요. 여기까지가 2학년이고 학교마다 조금 편차가 있을 건데 여기까지 2학년에 선택될 수도 있고 3학년 1학기 때 여기 가거나 그다음 이제 요 경제석 AI 수학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상 내신에도 수능에도 크게 아직 영향이 없고 약간 좀 형식상 맞춰놓은 그런 과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신 평가 방식 변화입니다. 좀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원래 성적 표기가 9등급제 상대평가였습니다. 네, 9등급제라면 이제 어머님들 알다시피 1등급 4%, 2등급은 7%, 그다음 3등급 11% 이런 식으로 이제 누적되는 9등급제였는데 이 방법이 이제 저희한테 익숙한 성취도 평가로 바뀝니다. 중등 때 이미 하고 있죠. 수학 A, B, C, D, E 이렇게 나오듯이 성취도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반에서 격차가 좀 보기 힘들겠죠. 네, 반에서 그런 거를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석자 등급을 매기는데 요건 또 다시 상대예요. 그러면 사실상 바뀐 게 없죠. 바뀐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좀 착각을 할 수 있게끔 약간 페이크를 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9등급제에서 제가 좀 이따 뒤에 표로도 보여드릴 건데 9등급제에서 1등급이랑 2등급을 합치면 11%. 근데 이제 제가 바뀌게 된 요 이제 석차 등급 1등급, 5등급에서는 1등급, 그러니까 1등급만 10%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 1등급을 나눈 게 이제 1, 2등급 포함인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미 세간에 여기저기 뭐 다른 입시 설명회나 아니면 뭐 입시 설명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1.1등급, 1.2등급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석차 등급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상 원래 9등급제에서 형식만 좀 바뀌었다. 그럼 이 성취도 이걸 왜 하느냐? 이제 아이들이 뒤에 나오게 되는 그 고교학점제 그때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성취도를 이수했다라는 거를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나눈 게 성취도인데 목표는 어쨌든 선진국이 하듯이 아이들이 좀 최대한 많은 거를 자기들이 선택하고 듣고 싶게끔 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했지만 지금은 그 격변기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지만 이걸 주로 이제 가르치시는 그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갑자기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중요한 내용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도 계시고 그 이하의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공통 수학이라고 해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듣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까 뒤에 뭐 선택 과목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 부분이 다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학교마다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강조를 하고 지금 모든 학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냐면 유일하게 대학교 입장에서 전국에서 똑같이 치는 시험이니까 판단하기 제일 좋은 과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은 이제 수능에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뭐 물화생지, 흔히 말하던 물화생지, 뭐 생윤, 뭐 산문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요걸로 수능을 치다 보니까 사실상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관리를 잘 해놓는 것 자체가 나중에 수능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해당 내용은 뒤에서 한번 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 수행평가 비중이 확대가 됩니다. 원래는 이제 중간고사 30점 만점, 기말고사 30점 만점, 그 다음 수행평가 40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뭐 학교마다 좀 편차가 있겠지만 수행평가 비중을 점점점 높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뭐가 바뀔까요? 수행평가 비중이 올라가면 지필고사 비중이 낮아지니까 지필고사의 중요도가 낮아질 것 같으세요? 높아질 것 같으세요? 그쵸? 낮아질 것 같죠? 근데 사실상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까지 중등에서 수행평가 준비시켜 보셨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수행평가 점수 보셨잖아요. 수행평가에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성취도가 좀 차이 났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왜? 학교 기준에서는 이 수행평가 점수를 올리는 이유는 단지 요것 때문이에요. 요 성취도가 이수가 되지 않았냐 됐냐 이거에 따른 영역을 결정을 지어주는 건데
이 성취도가 낮아버리면 아이들이 학점 이수를 못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유급이라는 게 생겨버립니다.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유급자들을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수행 비중을 올려버려서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해서 좀 이거는 뭔가 아이들 공부랑 이런 성적적으로 느낌이 아니라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되면 유수행평가 점수를 다 챙겨주면 최소한 2는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수되는 학생들이 없어지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학점은 일단 챙겨줄 수 있는. 그러면 사실상 똑같습니다. 비중만 낮아질 뿐 결국 여기서 1.2점 갈리는 부분들이 똑같이 결정이 될 거라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릴 건데 이런 말들이 현혹이 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 과정이 바뀌고 해서 그러면 이제 뭐 수행 이런 내신에서 지필고사가 좀 비중이 줄어든다 이 얘기는 들으면 지필고사가 별 그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수행평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사실 요 근방에 있는 학교들 이제 소위 대구에서 이제 명문 학군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대치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쪽에 있는 학군들이랑은 오히려 더 많이 이제 챙겨주려고는 하되 여기서 오히려 변별력을 걸기는 해요. 그렇게 걸어도 아이들이 열심히 하니까. 왜냐면 이게 안 돼요, 걔네들은 오히려. 이게 다 잘해버리니까 이걸로 이제 변별력을 기르기 힘드니까 여기서 변별력을 기르겠지만 아직 제가 볼 때는 요 근처는 조금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 수행평가가 아니라 중간기말로도 변별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중간기말의 중요도는 여전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평가 방식 변화 다시 이제 표로 보여드릴 건데 좀 깨져가지고 나눠드린 거 보시면 되겠지만 뭐 다른 건 모르겠고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도 어쨌든 자녀분들이 다 흔히 말하는 인서울대학교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서울대에서부터 한 국민대, 건국대 라인까지 다 쳤을 때 입학 정원이 한 48,000명에서 49,000명 정도 돼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상위 메디컬 학교들까지 제외하면 한 5만 명에서 5만 2, 3천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수능 응시 인원이 53만 명, 55만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11분의 1이죠. 그러면 한 9% 정도 되는. 그럼 원래 기준으로는 여기서 끊겼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아이들이 뭐 학령 인구가 좀 더 감소하고 이제 아이들 그 전반적인 인원 수가 줄다 보니까 뭐 예상하기로는 한 2029년, 32년쯤 되면 한 40만 명이 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학교의 정원은 크게 바뀌진 않겠죠. 그러면 한 10분의 1이나 9분의 1 정도 되니까 그러면 1등급에서 끊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인서울대학교는요, 국민대학교나 건국대학교나 이런 대학교까지 포함. 그러니까 흔히 이제 아이들이 말하는 탑10 있잖아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뭐 중앙대, 외대 뭐 이런 친구들은 한 3만 명에서 끊깁니다. 그러면 사실상 1등급 밖에 벗어나면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대충 이제 어머님들도 아마 학교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잘 해줄 거예요. 근데 조금만 요약을 해드리면 3년간 192학점 이상 이수를 하면 졸업을 시켜준다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학 익숙하잖아요. 대학교에서 많이 하던 거. 몇 학점 이상을 이수를 하면 이제 졸업을 시켜준다. 근데 당연히 그러면 대학교는 낙제나 유급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점을 못 채우면 졸업을 못 하잖아요. 근데 대학교는 맘만 먹으면 원래는 4년이니까 8학기인데 이 8학기보다 더 오버해서 다니는 5학년, 6학년들도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3년 내에 이 친구들을 졸업을 시켜야 되다 보니 제 기억에 제가 대학교 나왔을 때 이수 학점이 166학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높죠. 대학교 4년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채워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좀 요구하는 수치들이 좀 많아질 거예요. 과목 선택도 충분히 하게 줄 거고. 그리고 대학교랑 차이점은 대학교는 맘만 먹으면 한 6학점만 들을 수도 있었지만 얘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짜여진 건데 이제 너네가 조금 선택해라 하는 선택 폭이 좀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전체 수업 시수가 좀 감소를 합니다.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은 똑같은데 왜 감소를 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업 시수는 주요 과목 기준입니다. 주요 과목 기준으로 예를 들어 국영수사과죠. 국영수사과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과목들이 3년 정도 봤을 때 한 104시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04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주는 주요 과목 시간이 줄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거기에서 쫓아가기 힘든 학생들은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과목 자체도 원체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과목마다 출석 요건을 달성시켜야 되고 성취율, 아까 말씀드렸던 성취율 40% 이상을 해야 이수를 완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공부 외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학교에서. 최소학업 성취 보장제도라고 해서 공동교육과정이랑 온라인 학교랑 뭐 방과후 방학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조금 더 최대한 성취도를 끌어올려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취도는요 미기수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D가 안 나오게끔 해준다는 거지 A가 나오게끔 해주겠다라는 거가 아니라는 거.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맹점이 생기는 게 제가 올해만에도 고등학교 3학년 친구 이제 수능 치고 당연히 대학교를 붙어서 이제 놀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한 3학년 1학기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쌤 저는 외국노입니다. 국사를 포기하겠어요. 국사를 포기하고 대신 저는 수학 국어를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학년 때부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주요 과목이 중요하니까 주요 과목 말고 뭐 어차피 국사나 이런 뭐 도덕이나 뭐 정보나 이런 단위시수 낮은 애들은 좀 낮아도 괜찮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방지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D가 나와버리면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이런 걸 시키겠죠. 야 너 이거 안 되니까 남아서 이런 거 채워서 하면 우리가 40% 채워줄게. 그러면 아이들은 이 시간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목표로 하는 게 모든 과목을 포기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아이들이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과를 갈 건데 지금 사탐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셨죠? 사탐런? 네, 사탐으로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의대를 가고 싶다. 의대를 가고 싶다. 근데 의대는 좀 안 되는 학교들도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연세대 공대를 가고 싶다 하면 아이들이 사회탐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사회탐구를 들어도 문이과 구분이 이제 형식상서는 없으니까 사회탐구를 들어도 우리 학교 올 수 있다. 네, 사탐 듣고 예를 들어서 뭐 도덕을 들어놓고 윤리와 사상을 들어놓고 연세대 뭐 생명공학과를 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럼 이게 사탐으로 왜 도망을 갔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비슷한 건데 수학에서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미적분이랑 확률과 통계가 표준 점수가 다르다고. 근데 사회과 탐구가 기본적으로 문과가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같은 50점을 맞았을 때 표준 점수가 5점에서 7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사탐이 더 높아요. 네, 문과 친구들이 많이 밑에 계셔줘가지고 그래서 이과 친구들이 와 이거 대박이다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엄청 사회로 탐구로 많이 넘어왔어요. 요걸 이제 사탐런이라고 해요. 애들 말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버리니까 이 사탐을 해버렸으니까 뭐 생명과학 이런 거 포기해버리는 거죠. 어차피 이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최종적으로 다 방지하고 아이들이 골고루 모든 학과에 이거를 이수를 해달라는 목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입시에 있어서 아이들이 가진 무게감은 더 무거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수업 집중 시간이 학교에서 감소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리 채워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학교 마치고 학원 다니면서 안 되는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보다 그 시간은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저는 당장 이번 기말고사 준비할 때 지금 중학생 친구들도 그렇고 고등학생 친구들도 그렇고 최근에 기말고사 끝났잖아요. 아이들이 중간이랑 기말고사 들어갈 때 숙제를 한참 안 해올 때가 있습니다. 보통 중간에서 기말 사이에 수행평가 지우. 뭐만 하면 수행평가 때문에 숙제 안 해왔다. 근데 그럼 남아서 좀 해라. 쌤 안 돼요. 오늘 집에 가서 수행평가 해야 돼요. 내일 수행평가 3개 있대요. 밤새고 왔어요. 네, 그런 게 중등 때부터 이미 있잖아요. 고등 때 심해질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수학 집중 시간이 당연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미리 한 친구랑 안 한 친구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고등학교 1학년들이 다 공통 과목으로 응시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학교 입장에서도 제일 열심히 보게 될 과목이 이쪽이겠죠. 이쪽에서 이수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아이들 내신이 결정이 날 거고요. 여기서 3등급 하나 나와버리면 일단 서울에서 조금씩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의 3등급이랑 지금의 3등급은 무게가 다릅니다. 살짝 다시 보여드리면 원래 3등급은 상위 23%였어요. 이게 무적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23%인데 지금 3등급이면 66%입니다. 절반 이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집 와서 얘기할 겁니다. 나 3등급이야. 3등급이야. 옆 친구가 걔도 뭐 3등급이야. 비슷해. 32% 차이 나요. 그러니까 3등급 제일 위의 친구랑 3등급 제일 아래 친구가 32%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치적인 노름에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자기 방어적이에요. 시험 망쳐오면 애들 다 못 봤대. 단적으로 이번 대륜중학교 2학년 뭐 기말고사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희 반 애들이 다 같이 망쳐왔더라고요. 다 같이 망쳐와서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쌤, 다 어렵대요. 그래서 한 어머님이 제가 상담 전화를 드렸더니 선생님 저희가 뭐 점수가 안 나왔는데 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놀러 나갔습니다. 정상인 건 어머니 비정상입니다. 그 시험지도 똑같이 90점 맞는 친구 있었고요. 100점 맞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이들은 어떻게든 그런 거를 좀 무마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장 옆에 있는 친구 끌어들이는 거죠. 얘보단 나. 그래서 아까 저희 1시에 1차 설명회도 했었는데요. 어떤 어머님도 격하게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시험 망치고 왔더니 자기 옆에 친구 얘보다만 잘하면 됐지. 수능 계량만 칩니까? 네, 수능 50만 명이 같이 칠 건데 본인의 이제 그런 거에 숫자 노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좀 냉정하게 파악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아이들은 어쨌든 자기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주변만 바라볼 건데 불행 중 다행히도 저희가 지금 있는 학부는 대구에서는 그나마 가장 객관적인 지표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수성고 학군이라고 하지만서도 제가 봤을 때는 대치당 이런 반포 쪽에 비하면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 인서울이나 뭐 의대 쪽이나 이런 걸 진학을 하게 되려면 비교는 저희랑 할 게 아니죠. 그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시선을 좀 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요. 2027년도 수능 사실 저희랑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공통이다 선택 구조였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이과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과를 선택했는데 나 이과 가고 싶은데 하면 심지어 어떤 학교는 기하랑 미적분 안 치면 우리 학교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교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거 고교학점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미 서울대나 뭐 연세대나 이런 학교들은 발표를 했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선택 과목에서 나 수학 좀 자신 없는데 나 기하랑 미적분 안 할래 라고 하는 친구들이면 그 학교를 지원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 명시사항이 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이공계열, 저희 학교 이계과 쪽을 진학을 하시려면 기하랑 미적분 2를 이수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갑자기 말 바뀌어서 필수로 바뀔 수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입시나 이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입학 전형을 잘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끝나고 성적 최대한 잘 나오게 수학 좀 기피해가지고 영어를 좀 심화 영어를 좀 끌어올린다든지 영어 국어 자신 있는 친구들 그런 거에서 공부를 다 해놨더니 저희 학교 기하랑 미적분 없으면 못 들어온대요. 그러면 자퇴를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작용할 것 같아서 끝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원래는 변별력 킬러라고 이거 이제 뭐 많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제 킬러 모양 없애버리겠다. 킬러가 너무 많고 사교육을 들끓게 만들고 있으니 킬러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했는데 킬러가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죠. 네, 왜 없어질 수가 없냐면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수학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객관적인 지표로 수학 문제를 난이도가 1부터 100까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99, 98, 뭐 100 이렇게 되는 친구들을 킬러 문항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시험지를 친 학생들 중에서 몇 퍼센트만 맞췄는데 그게 막 5%, 6% 이하다. 그러면 그거를 킬러 문항이라고 저희가 설정을 했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거든요. 사실 그것도 뭐 어디서 이름 붙인 게 아니라 뭐 누구 인간 강사가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아이들끼리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는 거죠. 어원이 어딘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올해 수능만 해도요. 제일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들은 아직 10% 미만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없앤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바뀝니다. 2028년도 이후에 선택 과목 없이 공통 세 과목이고요. 그 공통 세 과목이라고 얘기해 드렸던 건 대수랑 미적분 1이랑 확률과 통계입니다. 원래 말씀드렸던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거든요. 아까 누가 선택한다 했죠? 이 문과 친구들. 그러니까 원래 문과 애들이 하는 수학을 이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들이잖아요. 이거를 어렵게 내려고 해봤자 기존에 있던 그 미적분 2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난이도가 쉽게 느껴질 거거든요.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을 조금 이제 수학 내적인 부분의 요소들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지금 수능 기조 자체도 옛날에는 너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스탠스였으면 요즘은 이제 좀 숨겨놓습니다. 말을 좀 숨겨놓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표현하기를 여자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연애 얘기 제일 좋아해요. 저희는 하지도 않는 거. 근데 이제 선생님 연애 언제 봤냐고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여자친구가 싸웠어. 아니 여자애들한테 네가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뭐 연락하지 마. 나 화났으니까. 연락 안 하면 큰일 나잖아. 아 왜? 좀 더 달려. 여자어라고 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든 이걸. 그럼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수능어라고. 수능에서 옛날 같으면 너 이거 미분해가지고 이 그래프 그려가지고 증가 감소 찾아서 여기서 언제가 제일 최대 최소로 있는지 찾아봐라고 물어봤으면 미분 가능한데 이게 미분 가능한데 얘가 갑자기 어떤 특정 부등식을 만족을 하면 이걸 가지고 여기서 얘가 이걸 성립하도록 하는 애 중에서 제일 최대는 누굽니까?
같은 문제예요. 방금 제가 말한 두 가지가. 근데 숨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1차 때도 말씀드렸고 1차는 엔딩 때 원장 선생님이 강조를 해줬던 부분이고 저도 매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네, 글이 길어지면요, 읽기 싫고요. 네, 글이 길어지면 좀 정신이 맛본미하고 이거 요약해주는 쇼츠 어딨지? 이런 거 찾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수능은 그걸 정리해주는 사람이 수능 전까지는 있겠죠, 유튜브 들어가면. 근데 수능 시험장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근하는 분량이 훨씬 많아질 거고 이걸 가지고 변별력이 많이 높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올해 수능에서도 나왔고 계속 나올 방향성일 것 같지만 계산을 좀 치사하게 더럽게 낼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이 나오더라도 답이 옛날에는 아이들이 뭐 191분에 42면 답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답일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애초에 보기 자체에 답 191분에 몇이면 계산이 더럽게 나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 정도로 하더라도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이 되어 있고요. 정시라는 비중을 점점점 낮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시 비중에서도 수능보다는 이제 내신 비중이 점점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이미 나오고 있는 얘기가 2040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한다라고 경기도교육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이었나?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대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방향성 자체가 수능을 점점점 축소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신 관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몰라요. 제가 당장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예비 고2 올라가는 친구들도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자마자 얘기합니다. 쌤 저는 정시 파이터를 하겠습니다. 정시 파이터 정말 무서운 단어거든요. 네, 정시 파이터가 말 그대로 정시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시로 승부를 볼 거면 그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수능을 저격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능 인터넷 강의도 쭉 듣고 수능에 관련된 뭐 아니면 뭐 여기 많잖아요. 러셀이든지 메가 MDS라든지 뭐 시대인대라든지 이런 거를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안 해요. 자기는 정시 파이터니까 내신 대비 안 한다 이거죠. 그래놓고 내신 대비 끝나면 내신 대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는 동성으로 나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걔네는 그럼 정시 공부도 안 하고 수시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이거든요. 네, 그런 애들은 이제 정확하게 9월쯤 된 바람이다. 와, 쌤 저 1년만 더 있으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송원학원이 언제 개강한대요. 이렇게 알아봅니다. 네. 근데 1학년 2하고 1학년 때 반대로 1학년 때 좀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 중에는요 좀 극단적으로 이미 그런 사례들이 많았고 이래서 전학을 가버립니다. 이 근처 학군에서 못 버티거나 아니면 심하면 자퇴도 해버려요. 자퇴한 다음에 검정고시 쳐서 수능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검정고시로 수능 쳐서 간 친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원래 이런 사례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원래 뉴스에 나온다는 건 흔치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제가 자기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좀 오류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든 계속 도피처를 찾을 거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이유, 지금 당연히 성적이 낮아도 될 이유를 합리화를 찾겠지만 고3쯤 가면 그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열심히 좀 할 걸. 그때 난 정시 파이터가 아니야. 그때 공통수학 1을 망했더라도 2라도 건져 놓을 걸. 늦었죠. 근데 어머님들이 이런 거를 잘 인지하시고 잡아 놓으셔야 되고 저는 단언컨대 어머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고등학교가 올라가기 전에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한 준비는 이미 돼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특히 이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니시려면 이미 되어가서 있는 학생들이 많고요. 걔네들이랑 같이 성취도 A, E 말고요. 아까 말했던 석차 등급 1에서 5를 맞춰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름을 참 적당한 게 안 떠오르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성적 향상을 위한 새 주체 동행, 원래는 뭐 다른 일, 뭐 삼위일체 뭐 이런 거 써볼까 하다가 이제 써봤는데 뭐 학원이 있고요, 학부모님들이 있고 학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학원이 해야 될 역할은 당연히 바로치고 학교도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학원이라는 이제 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보면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보고 진단을 하고 설계를 하고 관리를 해드립니다. 이 진단이라는 건 아이들이 처음에 학원을 들어왔을 때 얘가 대체 지금 뭐가 부족하고 어떤 과목이 지금 딸리고 있으며 어디까지 선행을 하고 지금 그과의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지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나면요, 야 그러면 너는 지금 공통수학 1 심화까지 했으니까 그럼 우리 공통수학 2를 들어가면서 공수 1을 한 번만 다시 보자,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너 좀 진도 빨리 빼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너 공수 2랑 대수 같이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름 설계를 해드려요. 이렇게 설계 끝나고 나면 이제 커리큘럼이 바뀌겠죠. 이 학생의 기준에 따라서 너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모든 과목을 끝내고 고1 전까지 끝내고 아니면 우린 중3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끝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커리큘럼 짜서 관리를 할 점입니다. 애들 뭐 숙제를 내주고 아니면 안 하면 좀 자꾸 불러가지고 시키고 이런 게 저희의 역할인데 한계가 명확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뭐 학원이라는 건 사실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도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집에 가서 한마디면 좀 서운하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마디면 못 가르치는데 학생 쌤이 좀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뭐 실제로 제가 이상했을 수도 있죠. 뭐 아이들이랑 핀트가 다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쉽게 무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뭐 대체제는 너무 많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보이는 것만 한 10몇 개 되는 것 같아요. 수학 학원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가 모든 걸 최선을 다하겠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저희 학원이 다른 학원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진부한 그리고 그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모든 학원이 다 최고의 스펙으로 뭔가를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혼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분명히 필요한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환경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아이들 정서 이런 것들도 해주셔야 되고 진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의 지금 생각하는 계획을 좀 짜고 그 계획에 대한 실험이랑 점검을 좀 이어가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 한번 다시 볼 건데요. 먼저 아이들입니다. 학생은 보통 수학이 어렵게 느껴진대요. 비교적 지금 제가 체감상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업을 하면요. 뭐가 제일 어렵냐라고 하면 딱 두 개 나옵니다. 수학이랑 국어가 어렵대요. 근데 이제 국어가 어려운 건 저는 사실 국어가 어려운 세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는 쇼츠가 없었잖아요. 유튜브도 없었고. 그래서 전 참 다행인 게 어머님이 게임이라는 걸 참 많이 통제를 시켜줬어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 그 맛을 알아서 대학교 때는 뭐 엄청 열심히 했지만 이미 입시는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행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사실 게임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그냥 휴대폰만 켜도 재밌는 거 너무 많고 휴대폰에서도 컴퓨터 이상의 그 스펙의 게임들이 나오고 있고 아무리 뭐 스크린 락이나 이런 걸 걸어도 어떻게든 찾고 데이터 없으면 학원에서 와이파이 어떻게든 끊어가지고 쓰고 심하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서 버스 정류장 와이파이 잡아서 게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쉬는 시간에 10분 주면 나가서 한판 하고 오겠대요. 의지가 강하죠. 그 의지가 참 공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어쨌든 항상 이렇게 노출이 많이 돼 있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은 그런 거에 대해서. 수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제가 제일 와닿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친구, 예비 고1 정도 되는 친구한테 올해 수능 시험지를 국영수를 던져주면요. 국어랑 영어는 어떻게든 풀긴 풉니다. 어떻게든 풀 수는 있어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뭐 늦게 해석이 되든 시간 제한 없이 하면 풀 수는 있는데 수학은 던져주면 못 풉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왜냐면 과정이 다 함께 있고 누적이 되고 모르는 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수학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사실 그 전 단계들이 부족한 친구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통 수학 1이 안 되면 이 친구는 사실 까놓고 보면 2학년 1학기 때부터 안 되는 친구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해야만 하면서 공통 수학 2도 해야 돼. 계속 쌓이니까 하기는 싫고 성적은 안 오르죠. 안 오르니 재미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반복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보통 중등 수학을 극복을 많이 해요. 중등에서 내신 따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모든 과목 포기하고 수학 진짜 많이 열심히 풀면 돼요. 그래서 그냥 문제집 한 10권 풀면 그만큼 성적이 잘 나옵니다. 고등은 문제집 10권이 두께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문제집 10권이 시간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행평가다. 과목도 많이 늘어나고요. 학교에서 뭐 찾고 뭐 생기부스라고 뭐 대외활동도 하지. 할 게 엄청 많아요. 그 와중에 폰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학이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국어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단순한 것 같아요. 제가 올해 국어 시험지를 한번 봤거든요. 혹시 올해 수능 관련 뉴스 좀 보셨나요? 보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고 올해 수능이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다 국어라고 얘기하면 국어에서 정말 어려웠거든요. 국어 등급컷이 정말 높았고요. 낮았죠. 그러니까 어려웠다는 거고 그다음 수학 등급컷은 그냥 평이했습니다. 근데 국어가 어려우면요 아이들이 수능을 어렵게 느낍니다. 제일 처음에 치거든요. 국어에서 이미 국어가 자신 있는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올해 고3에 수능을 쳤는데 이미 송원학원 등록했습니다. 그 친구는 국어가 정말 자신 있던 친구였어요. 국어를 모의고사 치면서 단 한 번도 98점 밑으로 맞아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이번 수능에서 국어를 딱 쳤는데 88점이 나왔어요. 1등급이에요. 근데 시험장에서 모르는 거죠. 시험장에서 지가 틀린 것만 이미 한 4-5개인 거야. 그러니까 난 망했다. 수학 때 눈에 안 들어왔대요. 아무것도. 그래서 수학을 원래는 그래도 84점, 88점 높게는 92점까지 볼 수 있는 친구였는데 그냥 72점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멘탈이 나가서 뭐 어쨌든 그 뒤에 가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나오고 보니까 자기는 국어 1등급인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멘탈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국어 시험지 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였을까 해서 봤는데 내용 지문이 어려운 것도 지문이 어려운 건데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통째로가 지문인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글이 길어지면 정신이 나갑니다. 아이들이 읽다가 여기가 어디고 내가 지금 뭘 읽었지. 실제로 근데 수학 문제도요 옛날에 비해서 문장의 길이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장의 길이 정말 제일 긴 과목이 어디냐면 확률과 통계입니다. 아이들 아까 미적분이랑 기하 선택, 기하는 차라리 도형이니까. 근데 확률과 통계는 자 뭐 상황이 있어. 대륜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랑 2학년 학생들이 있고 거기 대륜고는 여학생이 없으니까 뭐 1학년 남학생, 2학년 남학생, 3학년 남학생이 있어. 1학년 남학생 중에서 뭐 안경을 끈 사람은 몇 퍼센트, 2학년 남학생 중에서 안경 낀 사람 몇 퍼센트. 이러면 이미 애들은 대륜고에서 사고가 멈춥니다. 길어지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뭘 구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고요. 식은 쓰고 수식은 맞춰 나가는데 최종적으로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게 뭐였지 하면서 정신이 아득해져요. 이 이유는 아이들이 뭐 옛날에 비해서 뭐 지능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지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 공부를 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하나 보니까 이거 좀 준비 열심히 했거든요. 하면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교육의 뇌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저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요, 이 정보가 뉴런이라는 그 신경계에 딱 들어간대요. 들어가면서 얘가 이거를 연관이 있는 친구들을 막 찾아다닌대요. 근데 뉴런이 안에 한 2조 개쯤 있대요. 그러니까 지랑 연관이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 사이를 누가 겁나 방해하고 있는 거죠. 누가 쇼츠가, 유튜브가, 게임이. 아이들은 지금 방금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그거를 복습을 따로 안 적어도 돼요. 그거를 그 내용에만 좀 집중하고 이거 찾아가는 휴식하는 시간만 가져도 충분한데 그 휴식을 핸드폰을 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뉴런들이 더 끼어듭니다. 빨리 배워놔야 되고 자극적인 쇼츠 영상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춤이라든지 뭐 릴스 춤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 뭐 보고 있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상들에 이 정보들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지 친구를 찾아갈 시간을 못 줘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이다 보니까 최대한 좀 자극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배제를 하고 자기들이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찾아주는 게 저도 그렇고 어머님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한 지금 그래도 여름 제일 절정에 비해서 한 5kg가 빠졌습니다. 앞에 있던 사진은 지금보다 그때보다 한 4kg가 쪘어요. 그래서 뭐 누군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세월도 흘렀고 그때 작년 초에 찍었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살을 뺐는데 빼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머님들도 다 궁금하시겠지만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니까. 네. 제가 가르친 여학생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 제 여자인 친구들도 그렇고 아직 맨날 다이어트 중이래요. 이제 곧 신년이잖아요. 다이어트도 할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어머님들? 왜 힘들죠? 티가 안 나서. 티가 안 나서.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공부할 때 많이 비유를 합니다. 다이어트랑 공부랑은 똑같다. 왜냐면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성공을 해서 뭐 요즘 말하는 바디프로필을 찍던지 아니면 뭔가 여름에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해본 친구들은요 그 맛을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가 오늘 저녁 야식에 치킨 너무 땡기는데 이거를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한 번도 해본 사람 못한 사람은 그게 뭔데 잘 모르겠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마라탕 시켜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공부도 똑같습니다. 공부는 심지어 더 해요. 가본 적 없는 대학교를요 아이들한테 야 이 대학교 가면 너네 인생이 달라진대. 아니 내 인생은 지금 당장 게임 한 판 하는 게 더 행복한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욕구나 뭔가 이런 부분은 쾌락을 참아가면서 본인이 하기 싫은 고통,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목표의식에서 부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대학교를 뭐 좀 갈망하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저는 환경이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비교적 낫다고 생각하는 욕이 요 근방에서도 근데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표의식을 아이들이 좀 챙길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저도 매번 얘기를 하지만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금 당장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고 저희 어머님은 저를 거의 이제 뭐 강제로 공부하시기 막 집에 만들어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그 당시에는 진짜 엄마도 공부 못했으면서 저희 어머니 음대 나오셨습니다. 음대 나오셔서 공부 수학 하나도 안 해봤잖아 이러면서 못했으면서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어머님 그렇게 시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앞에서 수학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좀 강제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목표의식이 설정이 되면 계획 실천이 됩니다. 아이들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당장 내가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어떻게 나오려면 지금 내가 뭐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고 사실 아픈 부분은 제일 본인들이 잘 알잖아요. 제가 병원을 갑니다. 가가지고 보통 이제
건강검진을 받죠. 제가 올해 이제 해당해서 받았는데 그렇게 받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 내서도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이랑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생겨요. 공통수학을 했답니다. 한 2번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겠죠? 그럼 야, 너 뭐 모르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은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종합검진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종합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병원 가서 맥과를 가가지고 그냥 뭐 속이 좀 미적진 것 같은데? 증상을 얘기해보세요 하는데 모르겠어요. 네가 해보세요. 맥 짚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지. 다 받아봅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종합검진 같은 경우는 뭐 한 2시간, 3시간이면 되는데 아이들 공통수학 한 번 보는데 3개월, 4개월 걸립니다. 고등학교 3년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쌤 저는 공통수학 1중에서 보통 아이들이 안 되는 부분은 2차 부등식 아니면 뭐 이제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고차 방정식, 3차, 4차 방정식이 어려워요. 뭐 미적분 1 같은 경우는 저는 적분은 되는데 미분이 좀 힘들어요. 그래프 그리는 게 힘들어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냥 모르겠어요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단계별입니다. 무조건 목표의식부터가 먼저 있어야 돼요. 네. 당장 아이들 지금 공통수학을 왜 해 하면 옆에 애가 하니까 엄마가 시키니까 학원에서 하래가 정답인데 이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애가 나 연세대 갈 거야. 연세대 가서 꼭 그 연고전 고연증 가가지고 아카라카 부를 거야. 네. 고대 가가지고 뭐 민족의 아리아 부를 거야. 서울대 가가지고 저는 이렇게 고풍스러운 이유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한 친구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정말 안 하던 친구였는데 학교에서 그 학교 탐방을 갔대요. 대학교 탐방. 연세대학교로 갔는데 정말 예쁜 누나가 있대요. 저 누나를 내가 꼭 만나봐야 되겠다.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참 드라마틱하게 연대를 갔으면 좋겠는데 못 갔어요. 못 가고 이제 근데 한양대를 갔어요. 결국 그 뒤로 만났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목적에도 좋은데 아이들이 지금 당장 목표의식이 필요합니다. 같이 세팅해 주시는 연습이 좀 필요하고 저희도 최대한 수업 시간에 그런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 아이들 좋을 때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좀 공감을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죠. 제가 오늘 제일 말씀 많이 드릴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학생 심리 상담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제가 어머님이랑 보통 이제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대화를 잘 안 하는데 아버님이랑은 뭐 1년에 한 10마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10마디를 다 소진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어머님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들은 보통 어머님들한테 의존을 많이 하고요. 딸은 또 딸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들면서 어머님한테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아빠를 좋아하고 이러더라도 그래서 사실 아버님이 참 외로운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이런 심리상가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이 이제 보통 상담자랑 말씀하십니다. 엄마 말은 다 잔소리라지 제 말은 정말 안 들어요. 선생님 말은 좀 들으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주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머님 말은 안 듣는데 제 말 어떻게 듣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협박은 그겁니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머니 전화한다. 근데 어머님 말은 잔소리래요. 소리는 지금은 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무서우면 아버님한테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가끔씩 아이들 중에서 어머님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은 엄마는 제 말 잘 안 들어요. 어머님 다 잔소리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머님도 무서워요. 당장 어머님이 화나면 밥도 못 먹잖아요. 네. 어머님 용돈 끊어버리면 친구들이랑 나가서 피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고 아직 미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이제 어머님들한테 최대한 제 공부한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데이터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태까지 아이들 한 10년 가까이 가르쳐오고 10년 넘게 가르쳐오면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그만큼 많은 어머님들을 만나봤어요. 그리고 어머님들이랑 아이들의 관계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제일 좋은 결과로 빚어내졌는지는 제가 이제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이런 환경 관리입니다. 공부가 아닌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정말 이상적인 단어인데 저는 요까지는 안 말하고 적어도 집에서 뭔가 공부 외적에 신경 쓰는 환경들은 어머님들이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으로 사실 지금 여기는 어쨌든 예비 고등학교 전 학생들이니까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목표의식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한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얘들이 사태 파악을 합니다. 좀 큰일 난 것 같은데 처음 내신 보니까 좀 큰일 난 것 같아. 좀 늦었거든요. 근데 그때라도 파악을 하려면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너 이대로 가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망한다. 망해보자 어디 한번. 너 망하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이제 아이들이 망해보면서 거기서 이제 위기감을 좀 느낍니다. 여기서도 못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안 좋으면 고3까지도 못 느껴요. 안타깝죠. 근데 그건 본인이 겪어내가야 될 일인데 어쨌든 그런 환경 관리를 어머님들 좀 해주시면 좋겠다. 너 이런 식으로 가면 뭐 이렇다더라. 어머님들도 팩트에 기반한 정보를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니까 뭐 이런 설명 같은 것도 저희도 자주 하겠지만 이런 것도 왔을 때 이렇게 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성적에서 너 이거 관리를 해야 되잖아. 너 이거 좀 안 되잖아. 이런 거 좀 같이 챙겨서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여기가 좀 개인적으로 별표를 치고 싶은 부분인 게 정서를 지지해 주는 거. 이제 아이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많이 찾잖아요. 근데 그 중에 좀 큰 이유가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시나리오들이 아이들한테는 좀 상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재밌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 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잘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가끔씩 연애가 문제인 친구들도 있고 교우 관계가 문제인 친구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보통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을 자기들끼리 해요. 근데 자기들끼리 해봤자 지들이 뭘 알겠어요. 똑같은데 심지어 입시 상담도 지 친구한테 해요. 인생 2회차도 아닌데 선생님들한테 물어도 모자랄 판에 지 친구한테 쌤 제가 물어봤는데 저는 수시가 훨씬 더 유리하대요. 누가? 저희가 뭐 땡땡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랑 얘기를 좀 그래도 물론 거부하겠죠. 이렇게 안 해. 피곤해. 잘 거야. 안 잡니다. 들어가서 폰봐요 걔네들. 그래서 이런 정서 지지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연관지어서 이런 입시 파트너로 같이 동행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입시에 대해서 연세대를 가야 되고 고려대를 가야 되고 한양대, 성균관대, 뭐 경북대가 좋든 어디 뭐 의대가 좋대든 이런 입시를 갔을 때 어떤 게 같이 우리가 너가 해보고 싶은 일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좀 없다면 우리는 서울이라도 가보자. 서울에 있는 대학교. 저는 아이들 맨날 얘기를 합니다. 너네 지금 시험 끝나면 어디 가니? 이러면 동성로 간대요. 가서 뭐하니? 뭘 룸카페 갔다가. 너네 대구 있는 대학교 가면 시험 끝나면 어디 갈 것 같아? 동성로 갑니다. 와 재밌겠다. 10년 내내 그럼 같은 데서 놀겠네. 너네 서울로 가면 놀러 가는 데가 강남이야. 놀러 가는 데가 홍대고요. 신촌은 못 가요. 그 신촌이고 놀러 가는 곳들이 압구정이고 그거를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제일 염가에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20대 초에 서울에서 살아보는 거. 제가 작년에 대체 살아봤잖아요. 못 살겠던데요. 너무 비싸고. 네. 근데 아이들 대학생 때는 기숙사도 있죠. 앞에 원룸 정도에서 제가 이제 이 나이 먹고 원룸 살기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염가에 경험해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심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원장님을 꼬셔서 기획을 할 건데 옛날에 했던 것 중에 아이들 데리고 서울 한번 가봤습니다 실제. 니네가 가고 싶은 연대 한 공기라도 느껴봐라. 뭐 공기만 느끼고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뭐 한둘은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모르는 이 미지의 대입의 영역에 대해서 계속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악이었던 그 유튜브가 미리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전과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연예인 한 명이 대학교마다 같이 가서 그 대학교 학과에서 어떤 걸 배우고 그 대학교 학생들이랑 실제로 같이 밥도 먹고 심지어 술 같은 것도 같이 먹으면서 대학교 때는 사실 술이잖아요. 그런 거 이제 같이 먹으면서 대학교 생활을 미리 보여주는 게 근데 여기서 정말 자극적인 요소 없고 진짜 팩트 기반으로 그 대학교에 뭐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이거는 아이들한테 진짜 보라 그래요. 차라리 유튜브 올 거면 전과자로 가라. 재밌더라. 나도 본다. 나도 그 내 나이 때 그게 있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저희 역할이겠죠. 저희 역할은 사실 저희 학원 수업을 듣고 계신 어머님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이제 뭐 같이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아이를 꼼꼼하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 개념 같은 경우도 뭐 진부한 개념서에서 좀 아이들이 적어서 자기들이 적을 수 있게끔 저희는 개념서를 보통 정석을 사용을 해요. 근데 정석을 본책을 사용을 안 하고요. 저희가 문제만 타이핑을 시켜놓고 개념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필기를 하게끔 시킵니다. 그래서 필기를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이런 단어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물론 필기를 한다고 그게 100% 이해가 되진 않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조금이라도 아이들한테 나은 상황들을 좀 하려고 해서 그렇게 개념 정리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 유형 분석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개념서 하나랑 유형서 하나를 합니다. 이래야 빨리 끝나거든요. 한 과정이. 이렇게 되면 한 과정이 보통 한 4개월에서 길어도 5개월 내로 끝납니다. 근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내신 기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 과정을 길게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7개월을 잡고 있어요. 그 이유는 유형서를 2번 진행합니다. 근데 2번 진행했을 장점은 아이들 입장에서 몰랐던 부분을 바로 다음 유형서에 점검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 보통 시험 문제를 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등 수학 잘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제가? 많이 풀죠 많이. 근데 많이 풀어야 되는데 많이 풀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등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이 유형서를 한번 다 풀고 나면요. 이제 새 유형서 사자. 그러면 여기서 틀렸던 거 여기서 똑같이 틀립니다. 맞는 것만 푸는 거니까 이건 사실 노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습의 개념보다는 노동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서를 바로 그냥 같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서가 끝나고 나면 이
어떤 단원이 이 단원의 유형서 끝나고 하면 1단원의 요 유형서를 이제 점검합니다. 그럼 보통 틀리는 게 비슷해요. 아 그럼 이 친구는 여기가 안 되는구나를 짚어서 그걸 클리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 단원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하고요. 틀린 문항을 가지고 저희가 RT라고 해서 틀린 문항 비슷한 문제들을 숫자 바꾸거나 아니면 약간 그 표현하는 방식을 바꿔가지고 그 RT를 진행하고 여기 또 틀리면 드릴이라고 DR이라고 해서 이거는 서술형 아이들 너네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보자. 객관식이면 뭐 3번 찍어서 맞췄을 수도 있으니까 서술형 과정까지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보면 1에도 100%가 안 돼요. 왜냐면 그 이유는 뭘 것 같습니까? 1에도 아이들 이해도가 100%가 안 되는 건 여전히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전히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그래도 와닿진 않아도 하도 많이 하니까 약간 모르면 바보 아닌가의 영역이 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의 완성도는 한 70% 80%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완성이 되고 나면 실제 내신 준비할 때는 나머지 20%만 채우면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하다가 다음 과정을 넘어가면 그 80%에서 점점 떨어지거든요. 모래시계처럼.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다시 잡아오고 떨어지기 전에 다시 잡아오고 하려고 하는 게 저희의 최대한 목표고 최대한 떨어질 걸 많이 높여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신 대비할 때도 뭐 80이 있었으면 70으로 떨어지면 저희 30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저희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방학 때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뭐 이제 어머님들도 다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도 있고 뭐 받는데 놓치신 분도 있어서 일단은 제가 따로 하나하나 PPT를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피곤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타이핑을 좀 쳤던 게 다른 나눠드렸던 A4 용지예요. 거기서 이제 방학 특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설하고 있는 게 중등부 특강이랑 고등부 특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 정확히 서술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정확한 금액이나 그 특강 방식 같은 경우는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방식을 그대로 택합니다. 단 유형서를 한 권으로만 줄여요. 왜냐면 2달 만에 끝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유형서 한 권으로만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할 거고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닉 RT, DR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자세한 내용은 학원 블로그 보시면 좀 더 원장님이 상세하게 적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매일 심화표 챌린지라 원래 다할 적에서 좀 했고 아이들이 좀 인기가 좀 있었던 부분이 방학 때면 안 하잖아요. 오전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 원하면 12시까지도 잘 수 있고 근데 어머님들도 다 통제하자니 어머님들도 각자 하실 일들이 있고 바쁘시다 보니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제일 강조를 하는 게 꾸준함이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아이들 숙제시키면요 50문제를 내면 전날 50문제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숙제가 저희가 한 5일 치면 하루에 10문제씩만 하면 되잖아 라고 해서 내지만 아이들은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매일 심화 챌린지라고 해서 매일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 보시면 월수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네가 학원에 와서 너가 원하는 그 과정을 설정을 합니다. 공통수학 1이 됐든 2가 됐든 뭐 대수가 됐든 미적분이 됐든 그래서 설정을 해서 그 해당 과정을 담당 선생님이랑 논의를 해서 총 22회 동안 그러면 단원별로 좀 쪼개가지고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항을 5문항을 선정을 해서 아이들한테 주고 풀고 조교수들한테 클리닉까지 받고 가라 이렇게 할 거고요. 갈 때는 그날 풀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문항 5문제를 숙제로 나갑니다. 5문제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10문제 넘어가면 많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매일 해야 되나 보니까. 그래서 5문제 정도를 그렇게 맨날 챙겨서 해보자라는 챌린지고요. 그 다음 이제 윈터 싱크 캠프라고 해서 하는 거는 요거는 제가 따로 진행을 했던 건데 반응이 좀 괜찮았어서 온라인 스터디 카페라고 적어놨습니다. 아이들은 줌이 좀 익숙하잖아요. 코로나를 다 겪어본 시절이라서 코로나에서 학교 수업이나 이런 것들 줌들로 많이 들어봐서 생각보다 줌에 대한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메일도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월수금 일단 이렇게 책정을 해봤고요. 반응이 좋고 좀 괜찮다 싶으면 나중에는 메일도 한번 오픈해볼 생각이 있는데 같은 월수금에 저녁 10시 반부터 10시 반이면 웬만한 학원이 끝납니다. 10시 학원은 늦게 10시까지는 끝나니까 희망자에 한해가지고 10시 반부터 한 10분 정도 내가 오늘 이 50분의 기간 동안 난 이걸 할 거야 라고 저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케이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해서 들어온 친구들 줌에 온 거 다 출석 체크를 한 다음에 50분 동안 저 포함해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간에 아이들 공부시키면서 제 책 읽을 거 찍던가 아니면 교재 연구할 거를 좀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50분 진행을 하고 나면 이제 그날 당일에 했던 거에 대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괜찮네, 잘 했네. 근데 여기서 설정하는 거는 아이들이 계획을 짜고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좀 느끼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완성이 됐네. 그리고 그 성취감에는 사실 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교육비 22만 원을 적어놨지만 맨 밑에 보시면 이거를 아이들한테서 삼진아웃제도 삼진아웃이 되지 않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 22회 중에서 18회 이상 달성한 친구들이겠죠. 19회 이상 달성한 친구들한테는 20만 원을 아이들한테 현금으로 줄 겁니다. 어머님한테 들어간다 그러면 안 해요. 자기 돈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20만 원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표 의식이 되지만 해보니까 한 50% 정도는 달성을 하는 것 같아요. 50% 정도는 달성을 하고요. 이제 이미 이 삼진아웃이 끝난 애들은 안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켜볼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좀 성취도를 좀 높여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프로그램도 있는데 요거는 일단 저희가 겨울방학을 시작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 주기적으로 방학마다 한번 열 거고요. 뭐 필요하다면 학기 중에도 뭐 한 달 정도는 시험 기간 한 달 정도는 설정을 해가지고 열 생각도 있습니다. 똑같이 입학률 그대로 다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 다고요.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까요, 어머님들? 네,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들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학원에 믿고 맡겨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지만 저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조금 알고 계셨으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간단하게 Q&A 조금 받으면서 일단 학원에 대한 질문은 정말 원장 선생님이 대답을 해줄 것 같아서 오늘 지금 들었던 이 입시 대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때는 질문 좀 하셨어요. 잘 없으실까요? 네. 보통 아이들도 없어요. 보통 아이들도 질문 없어? 이미 가방 싸고 있거든요. 질문하네요. 근데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 저는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니네 대학 잘 가면 내가 준 니네가 준 맞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고 혹시나 좀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이런 걸 하고 이제 입학 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던 이런 게 궁금한 게 생기시면 뭐 여기저기 찾아보셔도 좋지만 좀 귀찮으시면 물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희가 뭐 많이 자주는 못하겠죠. 저희는 어쨌든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이니까 뭐 입시 컨설팅하는 학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뭐 한 학기마다 한 번 정도는 어쨌든 뭐 방학이든 방학이 시작되는 이 시즌 중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 볼 테니까 다음부터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다할 수학 고등부 담당 정진환